정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 2.0에 33조 1천억 원을 투입하고 4조 원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신규 조성하게 됩니다. 올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2차 전지와 플랫폼주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5% 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이례적으로 연말 신년사를 발표하고 고객각취 경영 메시지를 구체화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에 33조 1천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 부문의 뉴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4조 원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신규 조성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철도 노선의 사물 인터넷 센서 설치와 지자체 지방상수도 스마트 체계 구축 등 내년도 완료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디지털 그린 분야의 신규 과제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확대 개편된 휴먼 뉴딜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추가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4조 원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2천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 뉴딜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올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순위 지각 변동이 상당했죠. 플랫폼과 2차 전지, 또 게임주 등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1년 사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6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시총 3위 순위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품목 허가 등으로 올해 시총이 8조 원 넘게 증가하며 3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졌습니다. 네이버는 시총 6위에서 4위로, 카카오는 9위에서 5위로 올라섰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 한 해 시총 3위 자리까지 넘볼 정도로 급부상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의 자리 바꿈은 더 활발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와 게임주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인 LNF는 코스닥 시총 20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게임주 위메이드는 NFT 열풍에 힘입어 104위에서 단숨에 6위로 치솟았습니다. 반면 바이오주 알테오젠과 5G 장비 KMW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와 함께 4대 그룹의 시가총액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SK그룹은 1년 새 시총이 42조 넘게 늘어나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아이테크놀로지의 증시 입성이 그룹사 시가총액 규모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카카오그룹의 시총도 1년 새 3배 수준으로 커지며 단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LG그룹의 시총은 9조 원 넘게 줄어들며 현대차에 밀려 그룹 시가총액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현대엔지니어링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그룹별 대형주들의 상장을 앞두고 있어 내년 시총 순위 변동은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내년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고 오늘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지난 4분기와 동일한 킬로와트 시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용 고객이 내는 요금은 현재 1킬로와트 시당 88.3원이 유지되게 됩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발표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한전 측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2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를 열흘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차분히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취임 첫 해부터 강조해온 고객가치 경영 메시지를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오늘 전 세계 LG 임직원에게 전달한 디지털 영상 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광모입니다의 제목으로 신년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재계 신년사가 보통 새해 첫 업무일에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열흘 이상 이릅니다. 취임 후 시무식을 없애고 온라인 신년 인사를 전달한 파격 행보가 이어진 것으로 구성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히 내년을 준비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입니다. 이번 신년사의 중심엔 고객가치가 담겼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고객가치 실천 활동을 확장해 혁신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 회장은 먼저 가치 있는 고객 경험을 위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것도 바로 이런 가치 있는 고객 경험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이 되어 이 일에 집중해가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혁신도 강조했습니다. 고객을 구매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고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단계를 살펴 감동할 수 있는 경험 설계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과 제품과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날 메시지에선 구 회장의 영상에 이어 LG 임직원들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신년사를 접했던 MZ세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 LG전자 스탠바이비와 유풀맘 살롱 등 새 제품처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도록 개발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이제 8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식을 기원하고 염원했던 코로나19가 올해도 지속됐고요. 주식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줬었죠. 현재 증시 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윤혜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올 한 해 정리하기 전에 오늘 국내 증시 상황 먼저 윤 기자 짚어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81% 하락한 2,963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기술주 급락에도 원달러 환율 하락과 경기 민감주, 배당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며 3,013선에 마감했지만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3,0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부터 이어진 하락세에 전거래일 대비 1.07% 하락한 990.5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예, 오늘이나 최근의 장 상황은 좋지는 않은데 좀 복기를 해보자면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도,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이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중반까지는 지수가 무섭게 상승하기도 했잖아요. 윤 기자가 그래서 첫 번째로 꼽은 키워드가 바로 3,000피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지며 코스피는 지난해 3월 19일 1,439.43포인트까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불리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활발하게 매수를 이어갔고 12월에는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며 증권가에선 올해 3,000포인트를 넘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1월 7일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넘긴 코스피는 이날 3,031.6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후에도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 6월 25일 증권가에서 예상하던 밴드 상단인 3,300선 포인트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순매수를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올해 1월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2조 3,400여억 원을 순매수하며 3,000선을 지지했습니다. 다만 지난달부터 미국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 국내외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개인 투자자가 22개월 만에 1조 8천억 원 가까이 팔며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내년까지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증시 저점 시기에는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어 2분기까지는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3,000피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신만전자인데 사실 신만전자 하면은 뭐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신만전자 바로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연초 96,800원까지 올라섰던 삼성전자. 신만전자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월 신고가 달성 이후 연중 하락세를 이어가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삼성전자를 두고 해외 증권사에서는 매도 의견을 제시하며 주가가 향후 2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주가가 68,300원까지 내리며 6만전자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는 D램 가격 하락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특수로 늘었던 PC 수요 둔화와 더불어 축적된 재고로 인해 D램 고정거래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향후 시황을 살펴볼 수 있는 PC용 D램 현물 가격이 3.305달러를 기록하며 2주간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를 작성한 모건 스탠리 역시 4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예상보다 덜 나쁜 편이라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권가에서는 지난 3분기 호실적과 더불어 최근 단행한 조직 개편 등을 두고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이 기대된다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여전히 1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내년 글로벌 반도체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 목표 주가 12만 원대까지 나온 걸로 봤는데 잘 갔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키워드는 메타버스입니다. 최근 증시를 가장 핫하게 달궜던 키워드죠. 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가상현실에서 거래나 실제 업무 등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 수혜주로 불리는 위지윅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등은 연초 대비 폭발적인 주가 급등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의 하락세에도 산업 성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대석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22에서도 가상, 증강현실 등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과 신제품이 돋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콘텐츠 중심에서 하드웨어, 5G, 이커머스 등 다양한 관련 사업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확장 투자의 기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올 한 해 주식시장을 달궜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증권부 윤혜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라지며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자 안정적 수급을 위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전기차 시대 개막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직접 생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차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배터리 부족 사태는 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업체들은 전동화 모빌리티 전략에서 배터리가 핵심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내재화를 꾀하면서 공급 부족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30% 수준에 달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과 인도네시아의 10기가와트아워 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2024년 상반기 내에는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선두를 다투는 폭스바겐과 도요타도 배터리 공장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해 유럽의 배터리 셀 공장 6곳을 세워
총 240기가와트-아워 규모의 배터리 생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토요타는 전기차 배터리 개발 생산에 2030년까지 13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4위 완성차 기업 스텔란티스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배터리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전환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저희가 약 4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서 지금 평균 대비 30% 이상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텔란티스는 지난 10월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같은 달 삼성 SDI와도 합작법인 MOU를 체결하는 등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미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건설업계는 이에 발맞춰 스마트 장비를 도입하거나 조직 개편을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저마다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주로 현장에 상주하는 직접관리자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시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의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있습니다. 이에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무인 드론과 스마트 글래스를 연계해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격 현장 관리 플랫폼을 개발했고 다양한 무인 로봇의 건설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은 건설 현장을 순찰하며 위험 장소 알림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다른 무인 로봇은 천장 타공과 같은 고위험 작업을 사람 대신에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올해 업계 최초로 작업 중지권을 도입했습니다. 작업 중지권은 위험한 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돕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직 개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도도 보입니다. 롯데건설은 안전보건 부문을 대표 직속의 안전보건 경영실로 격상했고 쌍용건설은 안전보건 조직팀을 팀에서 실로 확대하는 한편 월간 회의도 안전 및 주요 업무 회의로 변경해 안전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현대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 4조 원을 돌파하며 가장 먼저 4조 원 클럽에 안착했습니다. 올 한 해가 열흘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도 4조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막판 수주 경쟁의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이 대치선경 3차 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 4조 3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2년 연속 4조 클럽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4조 7,383억 원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현대건설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뿐 아니라 가로주택과 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사업에서 전방위적인 수주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이 올해 도시정비 사업 누적 수주고 1위로 올라섰지만 추격자들과의 금액차가 크지 않아서 누가 선두를 거머쥘지는 막판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우선 2위인 대우건설이 올해 총 13개 프로젝트에서 3조 7,774억 원을 수주하며 4조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17개 사업장에서 3조 6,916억 원의 수주고를 올린 포스코건설이 3위에 포진해 있고 GS건설도 3조 5,420억 원의 수주고를 올리며 뒤를 쫓고 있습니다. 연내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는 사업지들이 1조 원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순위는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GS건설은 공사비 5,800억 원 규모의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에 단독 입찰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내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경우 GS건설이 막판 대역전을 거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됐던 제26차 당사국 총회의 목표, 파리 협약에서 약속했던 지구 평균 기온 1.5도씨 상승 억제를 위한 각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의 50%를 감축하고 그리고 2050년엔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만이 극심한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사국 총회가 열리기 전에 세계 기상기구는 2020-2021 기후 보고서를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랜싯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건강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을 만큼 이제 기후변화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닥칠 재앙이 된 거겠죠. 이제는 수많은 기후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KB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기후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기 전에 유엔 산하적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기후과학자들이 현재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제 IPCC죠. 여기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한 목적으로 유엔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에는 이제 기후과학자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 1일에 과학저널 네이처는 IPCC 보고서의 저자들 또 편집인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응답자 중 88%가 세계가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82%는 남은 생애 중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앙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가 정말 심각한 것은 전 세계 최고 기후 전문가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정서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응답자의 61%는 기후 문제로 불안감이나 슬픔 등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중 21%는 그 빈도가 잦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거주지를 고를 때 41%가 기후변화를 고려를 하고 자녀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17%의 응답자가 기후변화를 고려하겠다고 답을 했는데요. 교통수단이라든가 식단 등 생활습관을 선택을 할 때 기후변화를 염두에 두고 결정했다는 사람도 21%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후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문제가 당장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기후과학자들은 현재 각국의 기후 대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전 세계 기후학자들은 각국의 어떻게 보면 기후 대응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0%는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3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각국의 노력으로 지구온난화를 2도 이하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고요. 파리 협약에서 제시한 1.5도 억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답변은 겨우 4%에 불과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8월에 발표됐던 IPCC 요약본에서 1.5도 상승이 기존의 2050년이 아니라 앞당겨지면서 2040년이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는 것에서 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기후과학자들의 3분의 2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25%는 시위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많은 기후 과학자들이 이른바 행동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받겠어요.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기후위기 견해를 보면서 세계적인 석학인 제렛 다이아몬드의 경고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작년에 아닙니다. 30년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황이 나빠지는 속도,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 식량 부족과 기후 문제, 숲이 잘려나가는 속도, 그리고 기후위기 진행까지. 약 30년 후에는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지형이 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코로나19보다 더 크게 우리를 엄습하는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자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2050년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을 겁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의 말을 소개하는가 하면 2012년에 다이아몬드는 50년 후에 가야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바로 10년 이상 앞당겨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의 30년은 파리 협약이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안하는 2050년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IPCC는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막아내기 위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지구온도가 2도 상승하면 대재앙이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인데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30년이 2050년은 말 그대로 붕괴의 시간을 말합니다. 더 비극적이라는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미래 연구소 소장인 닉 보스트롬은 문명 파괴의 상황을 세계 인구의 15%가 사망하거나 세계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50%가 감소하고 그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2050년은 이보다 엄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후위기가 내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탄소 저감을 하지 않는다면 문명 파괴 상황이 이르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여전히 진행 중인 기후 위기고요. 모두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